2026년 1월 21일 대한민국 증시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새겨졌다.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하며 11조 4,12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국내 시총 3위, 4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 92조 원을 단숨에 제쳤다. 주가는 54만 9천 원을 찍었다. 불과 열흘 전 시총이 80조 원이었으니 열흘 사이에 30조 원 이상이 더해진 셈이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85%.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숫자인지는 다른 대형주들과 비교해보면 안다. 삼성전자가 한 달에 85% 오른 적이 있는가?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 기업이 이런 속도로 오른 전례는 국내 증시 역사에서도 드물다. 일각에서는 박수를 쳤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용히 눈썹을 찌푸리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뜯어보기 시작했다. 이 급등의 도화선은 명확하다. 2026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6이었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관람객 앞에 공개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아틀라스는 달랐다. 유튜브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연구용 로봇이 아니었다. 완전히 전동화된 설계로 재구성된 신형 아틀라스는 부품을 집어 올려 조립 라인에서 실제 산업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단순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기계로 변해 있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서 아틀라스 배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고 2028년까지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해 연 3만 대 규모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현대글로비스는 물류를,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를 맡는 그룹 전체의 역할 분담 구조도 공개됐다. 이것이 기존 로봇 경쟁자들과 달랐던 결정적인 포인트였다. 중국 유니트리나 미국 피규어 AI가 로봇 자체를 만드는 회사라면 현대차 그룹은 로봇을 공장 인프라와 연결해 양산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관세 파고를 가까스로 넘긴 자동차 회사였다. 그러던 기업이 CES 하나를 계기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표를 달게 됐다. 피지컬 AI란 화면 안에서 계산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몸을 움직이며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AI다. 그리고 시장은 이 능력을 탑재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사실에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은 즉각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재평가는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기대감이 부풀려진 거품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화려한 로봇 시연 뒤편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설계되어 온 거대한 게임판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게임판의 핵심 플레이어가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로봇은 수단이다. 진짜 게임은 돈이고 지분이고 상속이다. 지금 증시에서 떠도는 수많은 분석 중에는 진짜도 있고 소음도 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다. 오너의 개인 지분이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 그리고 그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현대차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CES 이전까지 4에서 6배 수준에 갇혀 있었다. 시장이 현대차를 성장이 멈춘 전통 제조업으로 봐왔다는 뜻이다. 반면 테슬라는 수십 배의 PER을 유지하며 AI 기업으로 취급받아왔다. 두 회사 모두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만들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눈으로 이들을 봐온 것이다. 이 구조적 저평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중 하나였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가의 순환 출자 구조가 50% 이상의 할인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현대차의 PBR은 0.5배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 1.1배에 한참 못 미쳤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 시장은 현대차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룹 전체 시총은 열흘 사이에 현대차 14.4조 원, 기아 2.9조 원, 현대모비스 1.9조 원, 현대글로비스 4.7조 원 등 총 24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시장의 재평가는 단순히 로봇에 감동해서가 아니다. 보다 냉정한 산업적 계산이 깔려 있다. 로봇을 만드는 것과 수익성 있는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다.
CES 이전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대 약점은 양산 전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이었다. 중국 유니트리는 이미 2025년 글로벌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소비자 가격 16,000달러의 G1 모델을 판매 중이었고, 북미의 피규어 AI는 BMW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56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구도에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실제로 팔 수 있는가에 의문이 붙어 있었다. CES 2026은 이 약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리였다. 그룹 전체를 동원한 양산 생태계가 공개된 이후 IM증권은 CES 2026을 기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대 리스크였던 양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개발을 이끈 밀란 코박을 현대차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자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선언이다. 증권사들의 기업 가치 추산은 숫자 자체로 놀랍다. KB증권은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 960만 대 규모로 성장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5.6%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테슬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146조 원을 제시했고, IM증권은 유사업체 비교를 통해 12조에서 56조 원의 밴드를 잡으면서도 CES 이후 밴드 상단에 가까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시장의 보수적 컨센서스는 최소 30조 원이다. 2021년 인수 당시 기업 가치 약 1조 2,5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20배 이상의 재평가다. 단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인수 이후 매년 유상증자로 자본 잠식을 막아온 적자 회사다. 2025년 하반기에만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전체 기업 가치는 현재 약 3조 원 수준이다. KB증권의 128조 원, 한화투자증권의 146조 원이라는 추산은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점유율 전망을 바탕으로 역산한 수치다. 아틀라스의 양산은 2028년이 목표이고 수익 구조는 아직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다. 지금의 기업 가치 추산 수십조에서 100조 원대는 어디까지나 미래 기대에 근거한 숫자다. 기대와 실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앞으로 2년의 몫이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더 오래된 게임이 동시에 진행된다.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층위로 내려간다. 2020년 정의선 회장은 개인 자금 2,400억 원을 들여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직접 매입했다. 현대차그룹 법인 차원의 투자가 아니었다. 한 개인의 사적 결단이었다. 당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 기술 기업으로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수익 모델이 없는 만성 적자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 2,4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재로 투자한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 판단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2025년 하반기 유상증자를 거친 현재 그가 보유한 지분은 22.6%다. 이 투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뤄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 보증을 서고 아들이 삼촌 보증을 서고 삼촌이 다시 아버지 보증을 서는 구조와 같다. 한 회사가 흔들리면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며 국내 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이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 2018년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구조는 그대로다. 이 구조의 정점인 현대모비스에서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0.33%에 불과하다. 이 취약한 구조를 바꾸고 경영권을 안정화하려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규모로 사들여야 한다. DS투자증권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대차를 부품 제조 AS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과 R&D 및 현대차 지분을 보유하는 존속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존속모비스 지분을 정 회장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 출자고리를 끊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에게 필요한 자금만 약 3조 원이다. 2026년 1월 기준 시가총액 36조 원인 현대차 모비스를 분할 비율 신설 60%, 존속 40%로 나눈 뒤 정 회장이 존속 모비스 지분 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분할이 완성되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정의선 회장, 존속 모비스, 현대차, 기아의 깔끔한 수직 구조로 단순화된다. 여기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 60% 최고 세율 적용, 약 3조 6천억 원 추산까지 더하면 정의선 회장이 감당해야 할 총 필요 자금은 5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해 시장이 최소 30조 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22.6%는 약 7조 원의 현금으로 전환된다. 필요한 자금이 정확하게 채워지는 구조다.
우연의 일치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정밀하다. 증권가에서 현대차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회장님 상속세 낼 동을 만드는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장제훈 부회장 직속 사업기획 TFT를 신설하고 나스닥 상장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TFT 수장은 전상태 전 감사실장 부사장이 맡았다.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는 오는 6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와 내년 상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2026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 나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소프트뱅크 지분 9.5%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대차그룹이 지분 전량을 사들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번에는 정말로 미룰 수 없다. 장제훈 부회장은 CES 현장에서 IPO에 대해 구체화 단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직접 답변을 피했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기존 주주들이 반드시 주시해야 할 불편한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나스닥의 자회사가 별도 상장되면 성장 프리미엄이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중복 상장 구조가 만들어진다. 모 회사는 전통 제조업 프레임에 갇혀 저평가를 감수하고 고성장 가치는 자회사로 이전되는 전형적인 구조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구조에서 모 회사는 통상 20에서 40%의 구조적 할인을 감수한다.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때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 모 회사의 PER은 4에서 5배에 머문 반면 자회사는 25배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오너 승계 목적의 지배구조 개편을 소수 주주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 개정 상법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의선의 개편 작업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앞으로 이 게임에서 가장 예민한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두 개의 핵심 질문으로 수렴된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오너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는 같은 방향을 향하는가? 첫 번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2028년이다. 현대차 기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실제로 투입되고 생산성 데이터가 공개되는 그 시점에 지금의 수십조 원 기대치가 실체를 갖는지 판가름 날 것이다. 그 이전에 봐야 할 신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의 구체화 여부다.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소식이 들리는 순간 시장은 즉각 현대모비스로 눈을 돌릴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집중 매수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지배구조 개편의 실탄이 장전되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다. 반대로 2026년 6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IPO 소식이 없다면 그 침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제도 환경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오너의 지배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의 시작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이 현대차그룹처럼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대기업에게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대로 지배구조 개편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완성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다. 도요타가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장기 우상향한 것이 그 가능성의 선례다. 투자는 막연한 막관이나 섣부른 비관이 아니라 냉정한 독해에서 출발한다. 지금 현대차 주가가 오르는 것이 그랜저나 아이오닉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는 것, 그 상승의 진짜 동력이 한 오너의 생존과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작이다. 오너의 생존이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동안 그 흐름은 유효하다. 그러나 자회사 상장 이후 이익 구조가 복잡해지는 순간 오너와 일반 주주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주주가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이해관계가 언제 어긋나기 시작하는지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의 이 거대한 승부수, 시대를 앞서간 경영인의 통찰인지 아니면 개인의 승계를 위해 기업 전체를 동원한 치밀한 설계인지, 그 최종 평가는 아직 역사가 쓰고 있는 중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뛰어난 경영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일정과 현대모비스 외국인 수급, 그리고 아틀라스가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로 부품을 집어드는 그날,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채점표다. 화려한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숫자 뒤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는 조지아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게임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로봇 전략, 지배구조 개편, 상속세 이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선 회장의 이 판단, 천재적인 경영 전략인가요? 아니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를 활용한 교묘한 꼼수인가요? 댓글로 냉철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편 주제 선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다음 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이후 벌어질 일들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